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칸트의 그 범주의 진리 검증을 통해서 드러난 선엄 철학이 역사적으로 어떤 위상을 지니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인식이란 우리 지성의 범주하고 직관의 수용성이 결합될 때만 성립합니다. 그래서 인식이란 범주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통해 주어지는 것들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범주는 주어지는 것들이 없으면 종합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그냥 인상들의 다발만 접하게 됩니다. 반대로 인상들의 다발이라고 하는 것은 범주를 통해서 규정되지 않으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자, 범주의 현상 제약성과 현상들의 결합을 해서 범주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범주의 규정과 직관들의 주어짐이 상호 결합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칸트는 직관이 없는 개념은 공허하고 개념이 없는 직관은 맹목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었습니다. 판단만이 참과 거짓의 검증 대상이 됩니다. 주어진 감각 자료들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각 자료들은 참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진리나 오류의 검증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감각 자료들에 대해 판단하는 한에서만 그 판단의 진리를 묻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범주는 감각 자료들과 관계하면서 규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규정이 적합한지 아니면 적합하지 못한지를 검증받아야만 됩니다. 범주는 판단 안에서 항상 규정하는 수로의 기능과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판단 안에서 규정하는 수로로 사용되는 범주는 그 적합성과 부적합성이 검증의 대상으로 남게 됩니다. 범주를 통해 성립한 판단은 예외 없이 진리 검증에 종속합니다. 아프리오리한 종합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범주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현상 영역들 전체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수학 용어로 범주가 적용되는 정의구역이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면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 전체, 즉 현상 일반 내지는 자연 일반이다. 이렇게 이전의 강의에서 한번 이거를 논한 적이 있습니다. 자, 범주는 현상들과 관계하면서 현상들을 규정합니다. 이 규정이 바로 범주를 통한 현상 일반의 알미 되는 겁니다.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칸트에 따르면 보편타당하고 객관적입니다. 사고의 주관적 규정 형식인 범주는 판단을 통해서 객관타당성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연역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칸트에 따르면 분석 판단은 인식 확장과 무관합니다. 이에 반해서 범주를 통한 판단, 즉 아프리오리한 종합 판단은 진위 검증의 대상이 됩니다. 범주는 인식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범주를 통한 인식은 분석 판단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범주가 현상 일반에 대해 그 적용의 타당성을 입증하면 범주는 진리를 충족합니다. 범주가 현상 일반에 대해 적용의 타당성을 충족하지 못하면 범주는 진리 충족을 상실합니다. 아프리오리한 종합 판단도 판단입니다. 즉 판단에 속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프리오리한 종합 판단도 진위 검증을 반드시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범주의 진리 일치는 전권 긍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범주는 현상 일반을 규정하는 수로입니다. 범주는 타당하다. 그러므로 범주는 진리를 충족한다. 우리가 전권 긍정에서 모드스 포넨스에서 P이면 Q다. P다. 그러니까 Q다. 이런 형식으로 우리는 범주가 진리를 충족한다는 것을 이렇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자, 범주의 진리 불일치 내지는 범주의 진리 좌절은
후권 부정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모두스 톨렌스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는 범주를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범주는 범주가 적용되는 현상 일반에서 그 적용의 타당성을 상실한다. 그러므로 범주는 진리의 자격을 박탈당한다. P면 Q다. Q가 아니다. 그러므로 P도 아니다. 이런 형식으로 해서 범주의 진리 좌절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칸트의 인과 규정은 자연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을 합법칙성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합니다. 칸트는 이것을 경험의 제2유추에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험의 제2유추에 따르면 자연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은 예외 없이 인과 법칙에 따릅니다. 하지만 칸트의 인과를 우리가 양자 현상들, 즉 미시 영역들에 적용할 때는 스디슨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이젠베르크가 말하는 불확정성 원리는 시간과 에너지의 불확정성, 위치와 운동량의 불확정성인데, 이것은 우리가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면 에너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게 되고, 반대로 에너지를 정확하게 측정하면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에너지를 동시에 정확하게 오차없이 측정하는 이런 엄격한 결정론의 형식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자, 칸트의 인과 범주 자체가 우리가 전적으로 부정되는 거냐? 그래서 선엄 철학 전체가 부정되느냐? 우리가 이제 칸트의 선엄 철학에 있어서 그 칸트 인과일이 양자 현상에 적용되지 않는 걸 놓고 이렇게 일본어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칸트의 인과 범주는 적용의 실패로 인해서 그 타당성의 범위가 제한된다. 이렇게 두 번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험의 제2유추에서 인과는 자연 안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은 모두 다 이렇게 예외 없이 인과의 법칙을 따른다는데, 자연 안에서 발생하는 어떤 현상들은 엄격한 인과의 법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칸트가 말하는 이렇게 자연 현상 전체에 대한 인과의 이런 결정성은 더 이상 양자 현상엔 타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칸트의 인과 범주는 적용의 범위에 있어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칸트 선엄 철학은 이런 점에서는 비판받는다라는 게 이 두 번째 해석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을 통해서 칸트의 선엄 철학이 다시 말해서 범주의 무제약적 보편성이라는 것이 제약될 수 있다라는 것, 이걸 통해서 범주의 진리 실현은 어느 정도 좌절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자, 칸트가 말하는 경험의 제1유추도 현대 자연과학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칸트는 경험의 제1유추에서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는 절대 불변량, 이거를 이제 실체 불변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턴은 이것을 갖다가 질량이 불변한다 이렇게 논의합니다. 하지만 현대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에 있어서 빛의 속도에 비해서 그 운동 속도가 거의 1에 접근 내지는 수렴하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질량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량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질량과 에너지의 등가로 인해서 질량 불변과 실체 불변한다는 것은 자연의 어떤 영역에서는, 즉 어떤 자연의 조건에서는 더 이상 타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그 아인슈타인이 뉴턴과 칸트의 질량 개념 내지는 실체를 갖다 비판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칸트는 범주를 진리의 논리학으로 규정합니다. 로직데어 바라이트다 아주 명확하게 배판 87에서 얘기를 하죠. 자, 범주는 적용 범위에 있어서 현상의 일반에 대한 규정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 사용에 있어서 범주는 타당성의 범위가 제한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범주의 적용 실패로 인해서 범주의 진리 충족은 어떤 현상에서는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주의 타당성의 범위가 제한되는 거냐, 아니면 범주를 통한 인식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 거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오늘날 칸트의 범주는 적용에 있어서 그 타당성의 범위가 제한되는 것을 불가피하게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칸트의 선언 철학 전체를 부정한다기보다도 범주가 어떤 특정 영역에 있어서는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라는 타당성의 범위, 적용의 타당성 범위를 제한시킴으로 해서 칸트의 범주 개념이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칸트의 범주는 주관안에 기초하는 객관 규정입니다. 칸트 선언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사고의 주관적 조건이 어떻게 객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칸트 선언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판단의 참에 기초합니다. 참이라고 하는 것은 사태의 객관성이 참으로 충족 내지는 입증되는 것을 말합니다. 범주가 주관 안에서의 객관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으로를 충족하는 한에서만 범주는 진리 검증을 통과하게 됩니다. 범주는 진리의 가능 조건이지 진리를 보증해 주는 게 아닙니다. 칸트의 범주는 그렇기 때문에 권리 싸움, 연역의 문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를 통해서 주관 안에서의 객관성을 검증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우리는 주관 안의 객관성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큰일 나요. 왜냐하면 그거는 진리에 대한 하나의 가능 조건에 불과한 거고, 주관 안의 객관 규정이 참의로라고 입증될 때 한해서만 주관 안의 객관성은 진리 검증을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칸트의 이 범주의 그 근본 규정, 즉 주관 안에서의 객관성이 참의로를 일치할 수도 있고 참의로하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관 안에서의 객관성을 갖다가 진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진리의 불가피한 가능 조건인 거지 진리를 보증해 주는 게 아니다. 이것이 이제 칸트의 범주를 우리가 검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에 해당이 됩니다. 칸트는 프롤레고메나에서 자신이 휴음을 통해서 독단의 깊은 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영국의 철학자 버트랜트 러셀은 칸트가 독단의 잠으로부터 깨어난 게 아니라 다시 독단의 깊은 잠으로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다라고 이렇게 서양 철학에서 비판하는데 저는 러셀의 이런 주장에는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으로의 검증을 통해서 칸트의 범주를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칸트의 범주는 주관 안에서의 객관성이 참으로를 충족할 때까지 결코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관 안의 객관성하고 참으로가 어떻게 일치하는지, 어떻게 일치하지 않는지를 끊임없이 검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든 간에 칸트가 독단의 깊은 잠으로부터 깨어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칸트가 다시 아까 러셀이 비판했던 식으로 독단의 깊은 잠에 다시 빠져드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범주가 진리를 갖다가 충족시키고 있는지 진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지를 끊임없이 검증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의심할 수 없을 때까지 의심해 봐야 되듯이 우리는 범주가 과연 진리를 갖다가 실현하고 있는지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검증해야만 된다는 거죠. 자, 칸트의 논거에 따르면 범주는 경험의 합법직성의 형식적 조건입니다. 범주는 아프리오리한 종합 판단의 불가결한 규정 조건입니다. 그래서 칸트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B is the 에어파릉 메클식 경험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문제 하나고 아프리오리한 종합 판단은 어떻게 가능하냐 이 문제로 압축됩니다. 하지만 이미 살펴본 것처럼 범주는 진리 검증에 있어서 전권 긍정의 형식으로 진리 일치를 충족시키거나 아니면 후권 부정의 형식으로 진리 실현이 좌절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주의 진리 검증이 불가피한데 칸트의 그 범주에 대한 진리 검증을 갖다가 우리가 수행하는 방식은 전권 긍정의 형식으로 긍정하거나 후권 부정의 형식으로 반박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그 논거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범주는 경험 성립과 아프리오리한 종합 판단의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이 불가결한 조건이 진리를 보증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범주의 자족성과 완결성은 이 점에서 유지되지 못합니다. 헤겔은 그렇기 때문에 칸트의 범주를 역사적 생성으로 역동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과학은 시행착오 내지 패러다임의 교체 과정으로 이것을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범주 적용의 실패는 범주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그 범주의 규정을 수정하도록 이끕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이미 경험의 제1유추와 경험의 제2유추에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 칸트 선험 철학에 있어서 문제점도 있지만 칸트가 수학의 학문적 근거를 논의할 때 수학에 대한 칸트의 학문적 근거 방식 자체가 현대 수학에서 너무 혹독하게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칸트의 그 논거, 즉 수학은 아프리오리한 종합 판단이다라는 칸트의 논거가 우리가 어떻게 현대 수학에 와서 이렇게 철저하게 비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학은 절대로 연역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범주를 통한 인식은 필연적으로 연역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칸트는 수학적 인식과 선험적 인식을 구별합니다. 수학은 증명의 필연성을 따릅니다. 수학은 마음에 의존하지 않지만 마음을 강제합니다. 수학은 범주와 같이 논쟁하지 않습니다. 칸트가 수학을 아프리오리한 종합 판단으로 규정한 것과 이에 대한 칸트의 정당한 논변들은 오늘날 수학자들에 의해서 조목조목 반박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칸트가 기하학을 갖다 논의할 때 칸트는 유클리드 기하학만 논의하는데 현대 수학은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시간과 공간이 결합된 실제 현상을 다룹니다. 여하튼 칸트에게 있어서는 유클리드 기하학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칸트는 우리가 개념을 갖다가 순수 직관 안에서, 즉 시간과 공간의 결합이 전혀 없는 순수 추상적인 공간 안에서 이렇게 작동하는 것을 갖다가 칸트는 이제 종합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제 현대 수학자들은 아주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포리아의 그리스적인 의미는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다, 출구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칸트는 수학의 근거와 자연과학의 학문적 근거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칸트의 논의는 수학과 자연과학 모두에서 오늘날 비판적으로 재검증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타당성이 반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칸트와 함께 그러나 칸트에 거역해서 사고하는 것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진리 검증의 과정에서는 우리는 의심할 수 없을 때까지 의심해 봐야만 됩니다. 칸트의 범주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범주가 주관 안의 객관 규정인데 이것이 참으로를 정말 어떻게 통과하고 있는지를 아주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는 의심할 수 없을 때까지 의심해 봐야 되지 칸트의 범주가 어떤 근거에서 진리를 충족하고 있고 어떤 근거에서 진리 실현을 충족시키지 못하는지를 아주 비판적으로 검증해 봐야만 됩니다. 칸트는 우리 인식의 유한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알면 시간과 공간을 통해 주어지는 현상 영역들에 한정되어야만 하는가? 왜 물자체된 우리들의 인식은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인식은 또한 직관적 지성은 불가능하고 단지 논변적 지성으로만 허용되고 있는가? Der intuitive Verstand, 휘테하고 셸링은 이건 이제 지적 직관이다. Die intellektuelle Anschauung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표현하고 사용하는데 이거는 이제 칸트에게서는 직관적 지성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칸트에게서는 우리에게는 직관적 지성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휘테 셸링은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칸트 이후의 독일 관념론은 이 직관적 지성의 어떤 그 가능성을 놓고 이렇게 칸트하고 입장 차이가 있다라는 것 이것만 여기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칸트는 우리에게는 직관적 지성은 허용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허용된 유일한 가능성은 Der diskursive Verstand, 논변적 지성에만 제한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칸트의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대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성은 종합을 합니다. 하지만 지성은
무제약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종합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성이 지성의 활동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은 이 점에서 불가피합니다. 그렇다고 이성이 무제약자를 종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 역시 제약된 것을 넘어서 무제약자로까지 그 영역을 확장시킬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합을 갖다가 수행하는 건 아닙니다. 물 자체가 지성의 적용의 영역을 한정하듯이 이성 역시 자신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성은 전체나 무한을 규정하거나 종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성의 한계와 이성의 한계에서 그 한계의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 이건 우리는 잘 되새겨 보아야만 됩니다. 자, 뉴턴이 아니어도 누구 인간은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아니어도 누구 인간은 특수상대성 이론, 즉 시간 팽창, 길이 수축, 질량과 에너지의 등가와 일반 상대성 이론, 시공간의 결합으로서의 어떤 중력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양자론자들이 아니어도 누구 인간은 상보성 원리, 베타 원리, 위치와 운동량 혹은 시간과 에너지의 불확정성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자연과학자들은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법칙을 창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연과학자들은 법칙을 발견함으로써 자연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뉴턴의 어떤 그 만류인력의 법칙을 통해서 더 이상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중력을 당기는 힘으로 이해하는 기존의 설명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자연현상을 지배하는 법칙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자연현상을 제대로 잘 이해하는 거지 우리가 법칙을 창조하는 자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또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법칙의 창조자가 아니라 법칙의 발견자이다. 자연과학은 법칙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자연현상을 보다 잘 알아들을 수 있을 뿐이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자연과학에서 법칙을 발견한다는 것의 근본 의미입니다. 칸트는 범주가 현상 일반에 대해서 입법자라고 하는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험의 합법칙성이라든지 아프리오리한 종합 판단이라든지 경험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문제를 논의할 때 칸트는 그것은 이제 범주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칸트는 Der Verstand schreibt der Natur sein Gesetz vor. 즉 지성이 자연에다가 자기의 법칙을 미리 규정해 준다. 이것이 이제 자연의 입법자로서의 범주의 근본 역할입니다. 자, 우리는 자연현상을 입법화함으로써 자연현상을 잘 이해하고 알아듣는 것이지 우리가 자연 질서의 근원 창시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칸트 철학 안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지성이 자연현상에 대한 계제치 계보 입법자지 지성이 자연현상의 우호해보는 아닙니다. 근원 창시자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미 설명한 것처럼 자연과학은 법칙을 발견함으로써 자연현상을 보다 잘 이해하고 알아듣습니다. 칸트는 자연 일반을 잘 이해하고 알아듣기 위해 범주라는 사고 규정을 자연 일반에 미리 집어넣습니다. 칸트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가 히나인 내겐한다. 즉 자연 안에 미리 집어넣는다. 이런 뜻. 자, 칸트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의 지성이 자연에 미리 집어넣은 것을 통해서만 자연현상을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은 이제 우리가 시간, 공간의 결합이 전혀 없는 유클리드 기하, 이거는 이제 순수 추상적인 영역입니다. 여기서는 삼각형은 항상 180도입니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이 결합된 현실의 이 비유클리드 그 기하학에서는 우리는 삼각형은 그 시공간의 결합이 플러스로 형성된 곳에는 180도가 크게 되고 그 시공간의 결합이 마이너스로 휴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180도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이 180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 공간이 전혀 결합되지 않은 순수 추상적인 공간,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더 이상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삼각형의 내각압이 180도라는 것과 시간 공간이 어떤 형태인지 플러스든 마이너스 형태든 그렇게 결합된 공간에서는 여기서는 180도보다 크거나 180도 작게 됩니다. 그래서 기하학이 실제를 다루면 순수하다라는 이것은 더 이상 이게 유지될 수가 없게 되고, 반대로 기하학이 리얼리티를 다루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하학의 순수성은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칸트는 유클리드 기하학의 한계 안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결합된 현실의 실제적인 어떤 영역을 갖다가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 즉 아포리아에 부딪히게 됩니다. 칸트는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논리학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 그러는데, 현대는 수로 논리학을 통해서 우리가 논리학의 지평을 갖다 이렇게 어느 정도 또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칸트가 Faktum der Wissenschaft, 학문의 현 사실성에서 제시하는 논리학에 대한 칸트의 이해도 현대 논리학에서 이렇게 비판받고 있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인과를 결정론이 아니라 확률적 가능성으로 규정하는 양자론의 자연 이해의 측면에서 자연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은 인과의 필연적인 법칙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칸트가 주장하는데, 이것도 이제 칸트의 역사적인 한계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 우리가 우주의 우발적 시작을 알리는 빅뱅, 그 다음에 이제 빅뱅 특이점 같은 걸 설명할 때 우리가 이제 특이점이라고 하는 현상에 직면합니다. 이 특이점은 여러분들이 Beyond Explanation,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현상에 직면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이점에 직면해서 우리가 기존의 패러다임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고 새로운 어떤 규정을 찾아내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규정해야만 되느냐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하튼 칸트의 선언 철학도 이미 논의한 것처럼 자기 완결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현상들의 직면에서 새롭게 논의될 수밖에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 그걸 우리는 확인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칸트는 어떻게 하면 경험이 성립하느냐, 어떻게 하면 아프리오리한 종합 판단이 가능하냐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칸트의 논거를 따라서 칸트와 함께 칸트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계속 거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칸트가 제기했던 물음을 이렇게도 한번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아프리오리한 종합 판단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이제 아주 절박한 문제입니다. 자, 범주는 판단 안에서 규정하는 수로로 작용합니다. 범주는 아프리오리한 종합 판단의 형식적 근거입니다. 아프리오리한 종합 판단도 일종의 판단입니다. 이 판단은 진리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진리는 사태의 객관적 참여에 기초합니다. 범주는 주관 안에서의 객관 규정입니다. 이것이 참으로를 충족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 안에서의 객관성이 참으로를 통해 그 적합성과 부적합성이 끊임없이 검증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칸트의 선엄 철학을 갖다가 역사적으로 검증해 갈 때 칸트의 선엄 철학이 차지하고 있는 하나의 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엄 철학을 갖다가 자기 완결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선엄 철학은 그 한계도 명확하게 지금 노출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의로를 참으로 파악하고 알아듣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고유한 문제입니다. 칸트의 범주는 주관 안에서의 객관성입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는 주관 초월적인 객관성입니다. 이데아는 참의로라고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온토소니다라는 것은 이제 리얼이다, 즉 참의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참의로를 통해서 주관 안에서의 객관성을 검증하는 것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며 앞으로 그럴 것이지만 우리는 이 관계를 해명함으로써 칸트 선엄 철학의 역사적 위치를 평가할 수 있을 뿐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칸트와 함께
그러나 칸트에 거역해서 사고하는 것이 불가피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칸트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칸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이 끝나는 맨 마지막 구절에서 Nur der kritische Weg ist offen. 단지 비판적 길만이 열려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칸트와 함께 그러나 칸트에 거역해서 칸트를 한계 지으면서 그 한계를 넘어서 가려고 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